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부 촬영을 하고 제가 가능하면 일단 2부를 오후 늦게라도 촬영을 할 텐데, 제가 오후에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만약에 촬영을 못하게 되면 오늘은 한번 하고 제가 내일 일요일날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댓글로 의견과 질문, 그리고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 댓글을 먼저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리도리님이 보니까 리플 진짜 박사님 같아요.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리플에 대해서 또 이제 지금 리플이 가격이 지난번에 이제 800원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4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퍼드성 기사가 지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퍼드를 유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 야, 리플이 은행 송금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근거, 퍼드도 그냥 퍼드 날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대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좀 길어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 예를 드셔서 리플을 가지고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리플이 은행에서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박을 하는, 논리적으로 예를 드시면서 반박을 하는 거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아는 지금 법인 저희 블루펜 홀딩스 거기 이제 대표님이 필리핀 근로자들 그리고 중국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자국으로 돈을 보내는 그 서비스를 했어요. 그때 뭘로 했냐면 비트코인으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그 해화역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필리핀 근로자가 와서 돈을 보내고, 그 돈을 보낸 걸 가지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필리핀에 있는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협력 회사로 보내서 거기서 그걸 그 비트코인을 다시 필리핀 화폐 페소로 이렇게 바꿔주는, 페소 맞나요? 예, 바꿔주는 바꿔서 이제 그 실제 그 필리핀 근로자의 뭐 부모님한테 보내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보시면 그때 당시도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지금 리플처럼 실시간으로 처리하지도 않아. 지금 리플은 리얼타임으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고 돈이 어느 정도 이제 필리핀 근로자들이 보낸 돈이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돈이 됐을 때 비트코인을 보내고, 그 비트코인을 이제 그쪽 받았을 때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매도해서 다시 필리핀 화폐로 바꾸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좀 더 이득을 보고 팔게 되고, 어떨 때는 좀 더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데, 이거를 그 송금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동으로 인해서 이득 보고 손해 보고 하는 그거는 거의 미미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주실 때. 예, 그랬고, 일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수작업으로 비트코인 우리가 지금 뭐 거래소에서 보내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어도 이게 그 변동성이 있었지만 송금 서비스를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고도. 근데 그렇게 했어도 은행에서 송금하는 송금 수수료, 그리고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비트코인을 이용했을 때 수수료와 시간을 수수료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 정도, 그리고 시간도 진짜 몇 시간 안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적으로 뭐 변동성으로 인해서 리플 송금 서비스는 뭐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리플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못했을 당시에도, 그걸 이해를 못했을 당시에도 이거는 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2016년도에 제가 이제 봤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도리도리님이 써주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리도리님이 그 리플 그 CTO로 있는 데이비드 슈월츠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리플의 계산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데이비드 슈월츠는 리플사가 지향하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경우 리플의 개당 단가를 최소 12만원 이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형이 성공하였다고 가정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계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12만원이 계산된 그 조건들을 쭉 달아주시고 이제 결론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플이 발행량이 1000억 개인데 각국에 이제 20개국이 사용하고 50억 개, 그럼 리플이 이제 할당되겠죠. 그리고 이 50억 개를 25조 원 규모로 페이먼트와 세틀먼트를 크로스보더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나눠 보니까 개당 리플 가격이 나눠봤어요. 저도 25조를 나눠보니까 50억 개를 나눠보면 5천원이 돼요. 5천원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페이먼트, 세틀먼트 시장 규모, 국가 수, 거래소 수 등이 아주 가정이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리플 가격이 위 가정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면 높여야 된다. 그래서 데이비드 슈월츠가 가정한 최소 규모는 위 가정한 규모보다 최소 24배 이상으로 이제 맞대요. 그래서 5천원에 이제 24배를 해서 12만원이 이제 계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제가 나름대로 한번 리플이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리플이 달러의 어떤 역할을 일정 부분 만약에 해준다고 했을 때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전되고 그런 달러 역할을 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본 게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30만원 저는 이제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만원 좀 넘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혹시 이 제가 계산한 방법보다는 이 리플 CTO가 계산한 게 확실하게 뭐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계산한 방법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좋은 글을 또 도리도리님이 써주셨고 도리도리님이 이제 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그 리플만 잘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리플 말고도 이런 금융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약간 안 좋은 어떤 것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일단 도리도리님이 얘기해 주신 김에 같이 제 생각을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한은의 금리 정책은 일관성이 없지만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대체로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즉 금리를 인상해야 명분이 있는 경우는 그 명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인상 횟수를 줄일지언정 한번 잡은 방향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쉼없이 계속 인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 연준에서 도비시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이번 연말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어떤 유튜버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암호화폐도 위험자산이므로 금리와 주식시장 간에 존재하는 관계가 금리와 암호화폐 시장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동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도리도리님이 그 암호화폐 시장이 금리 영향을 이제 덜 받는 이유를 써주셨는데 일단 그 기관이 일단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금리 쪽과 연계돼서 작용하는 그 프로그램 매매들 있잖아요. 자동화시킨 프로그램 매매가 일단은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금리랑 연계해서 금리가 작동되는 원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이러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자금들이 들어와 있다는 오피셜한 사례가 있네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기껏해야 소수의 고래 개인들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자금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금리가 오른다는 심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금을 옮기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써주셨어요. 일단 금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보시면 지금 연방 이제 기금 금리인데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980년대 이제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려왔습니다. 예.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 이게 몇 년씩인 거예요. 몇 년씩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멈추고 내리고. 예. 이렇게. 근데 일단 198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추세적으로 일단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왔어요. 추세적으로 거의 뭐 19에 육박하는 금리에서부터 제로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지금은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시켰는데 지금 인상시킨 이제 이 금리는 저는 이 금리 하락 트렌드가 아예 바뀐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락 트렌드를 아예 깨고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로 갈 것이다. 물론 금리 인상할 때도 이 55년도 이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건 아니에요. 인상을 했다가 이제 시장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금리를 인하해서 좀 더 풀어주고 인상하고 풀어주고 하면서 이 조절을 합니다. 결국 이 조절을 하는 거는 FRB가 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금리를 지금 일정 부분 저는 금리가 돌파됐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이제 채권 가격에서 10년만기 미국채인데 보시면 80년대 아까 초반부터 금리가 내려왔죠. 2010년도까지 내려올 때는 채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채권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거의 근 5년 동안 상승했던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이 추세를 깨고 제가 지금 추세선을 2개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선은 깨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2개를 그린 거예요. 깨진 상황이고 지금 이 추세가 깨진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하락 트렌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빠지고 있는 중간에 뭐 엊그저께 FRB 의장이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좀 딜레이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채권 가격이 지금 오른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채권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지금 보시면 채권 가격은 이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그 말로 해서 속도 조절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말 한마디 하니까 어때요? 다시 채권 가격이 올라왔죠.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 최대한 자신들이 채권 가격이 지금 무너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얘네들도 막을 수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채권 가격을 어느 정도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면서 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 돈 안 들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걸로. 그래서 말 한마디 해서 채권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서 하고 근데 올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채권 가격은 이 하락 트렌드를 따라서 내려갈 것이다. 네,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서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고 맞고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예. 왜냐면 이 장기 상승 추세가 일단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채권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릴 때 우리 옛날 한번 생각해 보자고. 2004년도 5년도 금리를 계속 인상했습니다. 6년도 금리를 인상했어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는 왜 금리를 인상해요? 시장 경제에서 충분히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하니까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이 정도 금리 인상을 해도 달러를 회수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을 해도 기업들이 충분히 버틸 만한 체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좀 부실한 회사들부터 돈을 못 갚는 이자를 이제 계속 올리잖아요. 이자를 올리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감당 못하는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몇 개가 무너지겠죠. 무너지고 그 무너진 회사들로 인해서 은행들도 피해를 봅니다. 연쇄적으로. 왜냐면 그런 기업들이 한두 군데 이제 파산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은행들이 못 받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그게 이제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은행들도 결국에 이제 채권자잖아요. 은행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은행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멈추고 그때부터 금리를 내려요.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문제가 된 걸 풀어주기 위해서 내리는데, 이 금리를 멈추는 순간, 이제 지금 보시면 도리도리님도 써주셨어요. 금리를 멈추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금리를 멈춰서 금리가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다가 멈춰서 일정 기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런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금리 인하를 하는 첫 번째 타이밍이 되면, 저는 그때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했습니다. 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도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고점이긴 하지만 상승을 1년, 길게 보면 2년도 더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몇 번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문제가 되는 이런 회사채라든가 그리고 달러가 풀린 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유럽, 이탈리아, 독일, 이런 은행들 부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지금 낭떠러지가 이제 100m 앞에 보이는데 제가 나 50m까지만 가고 탈출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견해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을 때, 저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더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분산 투자는 위험이 상반된 상품들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리스크 해지죠. 따라서 리스크의 크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는 여러 암호화폐들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은 분산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령 암호화폐 한 개, 국채 한 개, 부동산 한 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분산 투자지요. 근본적으로 리스크가 비슷한 상품에 대해서는 선택 및 집중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가 비슷한데 분산 투자를 해봐야 아무런 해칭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자금 관리예요. 자금 관리고, 이런 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해칭 부분에서 이 암호화폐 안에서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산을 모든 돈을 일단 일정 부분 생활비 빼고 다 암호화폐 넣어놓으신 다음에, 암호화폐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10개, 20개로 분산 투자를 해놓고 계셨다고 보면,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무슨 사고가 나서 아니면 무슨 일이 터져서 여러분들이 급히 이제 돈을 써야 될 순간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암호화폐가 싼 걸 알면서도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좀 덜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덜 빠진 것이지, 우리가 보통 보는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비하면 비트코인도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크 해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관리를 하실 때 내가 충분히 여유 있는 자금, 그래서 내가 이 암호화폐에 돈을 넣어놓고,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 이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확신, 플러스 거기에 내가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가 확신하는 그 가격까지, 이 시장이 상승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금 여력이 될 만큼 돈을 이제 분산해서
자금 관리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해치다라고 이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도리도리님 의견 이렇게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인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꼭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직접 글을 써서 작성하려면 굉장히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어떤 정보를 이렇게 한번 읽어봄으로써 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제가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빨리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크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일단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산 이전이나 돈이 몰릴 근거, 내셔널을 공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산이 이전될 근거가 있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물론 이제 여기 또 댓글 작성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셔서 어제 제가 피델리티가 이제 참여한다는, 피델리티 대표가 참여한다는 이제 그 기사를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어디에서 돈을 얼마 투자한다. 물론 그런 기사들도 이미 지금 나왔고, 지금 벡트 거래소 같은 그런 걸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그 나스닥의 대표가 벡트 거래소를 따로 이제 준비한다는 거는 왜 이걸 준비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볼륨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니까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딱 누가 얼마를 이 시장에 넣겠다라고 단정져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그 정황을 쭉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시장, 나스닥, 다우,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그리고 제가 중국 상해지수, 지금 니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지수들을 쭉 보고, 그리고 채권, 아까 지금 채권 봤잖아요. 채권도 보면 지금 야 여기 빠졌으니까 싼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채권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걸 보면 지금 이 가격은 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싼 게 아니라 비싼 거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이제 올린다라고 하면, 금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예. 금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저는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 시장들이 다 지금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마크님이 이오스, 리플 등 소위 메이저 알트코인은 비트 상승분만큼 못 따라갈까요? 그렇다면 지금 알트코인을 구매 및 홀딩하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률로만 보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좋습니다. 예, 작년에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12월 오기 전에 700만원부터 우리 원화시장 프리미엄 충분히 껴서 28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4배 올라갔죠. 근데 리플은 어땠어요? 리플은 그 당시에 한 200원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4,000원 넘게 갔어요. 20배 갔죠. 그러면 비트는 4배, 리플은 거의 20배 갔습니다. 근데 리플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트론 같은 경우는 100배 갔어요. 100배 가고 퀀텀도 10몇 배 가고 이렇게 다 갔어요. 다 갔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확실하게 그 상승률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그러면 그럼 왜 비트코인을 얘기하느냐? 그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장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상승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비트코인이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가기 전에 대형 알트코인 중에 먼저 몇 개 종목들이 선발대 개념으로 먼저 상승을 할 거다. 비트 시장에서 전고점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간다. 비트코인이 가는데 비트코인이 간 이후에 그 비트코인에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받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작년에 한번 보세요. 도미넌스인데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이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12월 초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최대로 올랐을 때는 비트코인이 62.4% 이렇게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때는 뭐냐면 비트코인 혼자 나홀로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어때요?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져요. 예. 시총이 빠지는 거예요, 시총이. 알트코인들의 원화 가격은 안 빠질 수 있어요. 안 빠질 수 있지만 비트코인 혼자 가니까 시총 볼륨을 비트코인이 많이 차지하면서 알트코인들 시총 볼륨이 작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게 빠지는 게 가격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가격은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이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오를 수 있는 건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볼륨이 그 시총 볼륨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충분히 올랐어요. 그래서 2,800, 뭐 500만 원, 400만 원 찍었어요.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좀씩 빠지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그 비트코인에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알트코인들을 다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쭉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승률은 알트코인들이 더 좋았어요. 작년에. 더 좋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그럼 효과적일 것인가라고 보면 만약에 비트코인 먼저 움직일 대형 알트코인들 두세 개를 내가 내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담아놨어요. 그러면 먼저 올라갈 이 대형 알트코인 두세 개가 비트 시장에서 전고점을 쳤을 때 이 전고점 친 대형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먼저 뭐 이 대형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 리플하고 스텔라라고 할게요. 요즘에 좋은. 그럼 리플하고 스텔라가 3배 4배 갔어요. 3배 4배 간 상태에서 그 3배 4배 먹고 거기서 이제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비트코인이 작년 700만 원에서 12월 초까지 2천 뭐 400만까지 상승할 때 2만 달러 그 상승하는 그 수익을 먼저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 작년에 보시면 뭐 퀀텀도 12월 이제 초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익을 취한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알트코인들의 이제 미리 봐놨던 알트코인들에 들어가면 비트코인 상승하는 거 이만큼 먹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알트코인 상승하는 거 이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들고 있으면 이때는 오히려 비트코인 빠지니까 이때는 알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올라갈 때는 처음에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 들고 있다가 막 올라갈 때는 처음에 버티다가 이제 막 비트코인만 혼자 계속 주장창 올라가면 안 되겠다. 알트코인 일정 부분 잘라내고 그때 비트코인을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알트코인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차례가 될 때까지 참았다가 그때 이제 수익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과정을 일단 겪어봤기 때문에 최대한 그 과정 안에서 이 패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제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해놓고 이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률이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더 좋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와사비님이 어제 제가 이제 기사에서 코인리스 기사를 말씀드릴 때 450억 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였냐면 잠시만요. 예, 이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암호화폐 자산 평가 기관이 450억 불, 그래서 제가 한 50조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와사비님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해주셨어요. 보니까 이 기사를 코인데스크 기사를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왜냐면 암호화폐 자산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볼륨이 지금 뭐 100조 좀 넘나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암호화폐 시총이 지금 이제 146조죠. 146조입니다. 146조 3,828억이에요. 146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50조면 거의 뭐 3분의 1을 얘네가 투자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저도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와사비님이 해주셨더니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코인데스크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450만 달러예요. 450만 달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엑스코노미 닷컴의 기사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지난 3월에 340만 불 투자 받은 데 더해서 거기에 100만 불을 추가로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주셨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그 450억 불은 잘못됐다. 그래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450만 불로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이런 암호화폐 평가 기관이 투자를 받아서 한다는 것도 뭐 호재의 기사인 거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외토리님이 기사를 하나 이제 써주셨는데 정보를 주셨어요. 공유해 주셨는데 톰리 암호화폐 저평가 국면이고 비트코인 3에서 6개월 내 크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톰리 이 사람 이제 좀 암호화폐 긍정론자죠. 암호화폐 저평가 국면이고 비트코인 3, 6개월 내 크게 반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톰리는 3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기자와 만나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면 15,000달러, 1,680만원은 돼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적인 면에서는 뭐 좀 시간이 걸린 올해 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기를 연말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3에서 6개월 내에는 큰 반등이 올 것이다.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15,000달러가 된다고 점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돼야 공정한 가치라는 의미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적어도 15,000달러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KJ 양님이 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정보이기도 하고 업비트 BK 주봉 차트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원화 차트를 보면 지난 1년의 기간 중 최근 4주 동안의 거래량이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비트마켓의 거래량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살짝 기대가 된다고 써주셨는데 제가 잠깐만요.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제가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 최근 4주가 거의 그 전에 있던 거래량들을 전에 그 고점 비트코인 캐시가 고점을 찍을 때 나왔던 거래량들을 다 커버하는 양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지금 그때 60만원 올라가서 70만원까지 터치하고 빠졌는데 그 60만원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고 그 이후에 빠지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고 최근 가장 바닥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지금 최근 4주 동안 나온 이 거래량을 보면 이 비트코인 캐시가 작년에 500만원 550만원까지 올라갈 때 나왔던 이 거래량들 거의 합한 거래량에 이제 육박하는 양의 거래량이 전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때 샀던 그리고 최근에 샀던 사람들 물량도 최근 정리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거에서 뭐냐면 근데 이제 BTC 마켓에서는 이 정도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이 정도 거래량이 안 나왔는데 원화 마켓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참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어떻게 되든 버티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하겠죠.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못 해먹겠다. 그냥 털고 나와야겠다. 아니면 뭐 반대 매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라도 내가 이 돈을 회수를 하고 이제 빠져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정리를 하고 원화로 이제 출금을 한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원화 시장이 좀 더 거래량이 높지 않을까라고
라고 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시장은 이런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물량을 뺏어서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우상향에서 갈 거라는 거에 확신하고 자금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의 수중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 캐시가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러면 오히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더 여력은 좀 더 나아졌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KJ 양님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진 거 보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살짝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어차피 저는 이미 교체돼서 물려 있는 상태고 그대로 이제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는 저는 계속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캐시 SV, BSV는 이제 들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일, 예, 12월 첫째 날이네요. 12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로 의견과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 이런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진짜 장문으로 글을 써주셔서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제 2부를 제가 촬영 못하면 내일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